눈이 보내는 첫 신호, 뻑뻑함은 왜 시작될까?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이 먼저 피곤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꺼풀이 무겁고 거울을 보면 흰자가 약간 붉어 보이고 눈 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까끌까끌한 느낌이 남아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제 잠을 좀 덜 잤나 보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인가 보다. 그리고 곧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원장님, 제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그런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많이 보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느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환경과 습관이 바뀌면서 눈의 피로가 쌓이는 속도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눈이 피곤하다는 호소가 더 이상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눈이 보내는 경고를 우리가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볼 때 우리는 눈을 제대로 깜빡이고 있을까요? 무언가를 집중해서 읽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특히 자막이나 작은 글씨를 볼 때 눈을 깜빡이면 내용을 놓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중요한 장면을 지나칠까봐 글자를 놓치기 싫어서 무의식적으로 눈을 계속 뜨고 보게 됩니다. 이때 눈은 휴식을 거의 하지 못한 채 버티게 됩니다. 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눈물은 눈 표면을 보호하는 얇은 막입니다. 이 막이 고르게 유지되어야 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덜 깜빡이면 이 막이 금세 깨집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눈물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그러면 눈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따갑고 시리고 뻑뻑하고 무언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눈을 자주 깜빡이는 행동은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꺼풀이 닫혔다 열리면서 눈물샘에서 나온 눈물이 다시 퍼지고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기름샘에서 기름 성분이 분비되어 눈물의 증발을 막아줍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야 눈 표면은 안정됩니다. 하지만 화면을 오래 보는 동안 이 깜빡임이 줄어들면 눈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마른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피로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눈 표면이 실제로 거칠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빛에 대한 불편함도 함께 호소하십니다. 밝은 곳에서 눈이 더 시리게 느껴지거나 밤에 스마트폰을 보면 유독 힘들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커지는데 이 상태에서 밝은 화면을 가까이서 보면 빛이 한꺼번에 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화면을 볼수록 눈이 강한 자극을 받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력이 성장 중인 아이들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가까운 화면을 오래 바라보면 눈이 근거리 상태에 계속 고정되면서 근시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60세 이후의 분들 중 원시가 있거나 백내장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밤에 엎드린 자세나 고개를 숙인 자세로 화면을 오래 보면 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드물지만 급성으로 심한 통증과 시야, 흐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피로로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화면을 보는 습관은 눈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화면의 빛은 뇌에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주어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수면의 깊이를 얕게 합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눈의 건조는 더 심해지고 다음날 눈 피로는 더 쉽게 누적됩니다. 눈의 문제는 결국 하루 전체의 리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가 앞으로 빠지면 목과 어깨에 긴장이 쌓입니다. 이 긴장이 지속되면 얼굴과 머리 쪽 혈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눈이 더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눈이 뻑뻑할 때 인공 눈물만 찾기 전에 화면을 보는 자세와 몸의 긴장 상태를 함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눈을 비비는 습관입니다. 눈이 가렵거나 뻑뻑하면
손이 올라가고 비비면 순간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눈에 매우 불리합니다. 단순히 손이 더럽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눈에 자극이 가해지면 눈의 구조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려움이 잦은 분들은 비비는 횟수가 늘어나기 쉬운데 그 결과 각막 모양이 변형되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더 심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눈이 뻑뻑하고 침침할 때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음식이 좋을까요? 영양제가 좋을까요? 요즘은 눈에 좋다는 영양제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과 음식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성분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여러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방식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눈을 비비는 순간 시작되는 변화와 눈에 좋은 식사의 기준. 눈이 가렵고 뻑뻑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행동이 있습니다. 손을 들어 눈을 비비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비비는 순간 시원한 느낌이 들고 잠깐이나마 불편함이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비비면 좀 괜찮아지는데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는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눈을 비비는 행동은 눈에 반복적인 자극을 주는 행동입니다. 피부를 문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눈 표면에는 아주 미세한 구조들이 촘촘히 모여 있고 그 위를 덮고 있는 눈물막 역시 매우 얇습니다. 손으로 눈을 비비는 순간 이 구조물들은 그대로 압력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눈이 불편할 때마다 이 행동이 반복되면 눈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각막입니다. 각막은 눈의 가장 앞쪽에 위치해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각막의 모양이 조금만 변해도 시야는 쉽게 흐려집니다. 눈을 자주 비비는 분들 중에 난시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막이 고르게 유지되지 못하고 미세하게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알레르기나 아토피로 인해 가려움이 잦은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는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각막 변형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백내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내장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노화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백내장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인 외상 역시 백내장의 진행을 빠르게 만드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을 세게 비비는 행동은 눈 안쪽 구조물, 특히 수정체에 미세한 충격을 계속 전달합니다. 이 충격이 쌓이면 수정체의 투명도가 떨어지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망막입니다. 망막은 눈 안쪽에서 빛을 감지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눈을 비비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압력이 반복되면 망막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눈을 비비는 습관이 망막 박리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도 근시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망막은 한번 문제가 생기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렵거나 뻑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비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을 꽉 감았다가 천천히 뜨는 동작을 몇 차례 반복해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눈꺼풀의 기름샘이 자극을 받아 눈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 눈 주변, 특히 눈썹 아래와 눈 아래 테두리를 가볍게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눌러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것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요즘은 눈에 좋다는 영양제가 워낙 많아서 이미 여러 가지를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은 기준을 다시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눈에 좋으냐보다
어떤 방식이 내 몸에 더 안전하냐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눈에 좋은 음식의 대표적인 예가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이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에 관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근이라는 음식 자체와 특정 성분을 농축한 형태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섭취했을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보고된 연구도 있었습니다. 반면 당근을 음식으로 섭취한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음식을 통한 섭취와 영양제를 통한 단일 성분 섭취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을 우선으로 권합니다. 첫 번째로 많이 알려진 식품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물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적당량만 섭취해도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구기자 차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기자는 붉은색을 띠는 열매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로 우릴 때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약간 식힌 물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분을 비교적 잘 유지하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습관 자체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어 눈 건조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눈 건조증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성분이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눈뿐만 아니라 전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관여합니다. 눈꺼풀의 기름샘 기능이 떨어지면 눈물의 질이 나빠지는데 이때 오메가3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선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일주일에 몇 차례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황반과 관련된 영양으로는 루테인이 자주 언급됩니다. 루테인은 황반 부위의 색소를 형성해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달걀 노른자나 짙은 녹색 채소에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식품으로 섭취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식단을 조금만 신경 쓰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한 가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전체 식단의 균형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과 관련해서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자주 언급됩니다.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작용과 관련이 깊은 물질로 체내에서 합성되는 성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성분은 음식으로 직접 많이 섭취하기보다는 몸 안에서 잘 만들어지도록 돕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점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이 글루타치온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황이나 유청이 포함된 요거트 같은 식품은 이 과정을 돕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눈 건강도 전부 생활 습관 이야기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눈은 혼자만 건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수면, 식사, 자세,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눈이 불편하다는 것은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을 점검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할 수 없는 변화, 백내장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원장님, 나이가 들면 백내장은 다 오는 건가요? 언젠가는 꼭 수술을 해야 하는 병인가요? 이 질문에는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눈이 흐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수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 그리고 지금은 괜찮은데 언제부터 조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막막함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내장에 대해 조금 차분하게 과장하지도 숨기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70대, 8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변화도 아닙니다. 백내장은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우리 눈 안에는 수정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치면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수정체는 빛을 모아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말랑말랑하고
투명해서 초점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의 수정체는 조금씩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고 점점 투명도를 잃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40대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다만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백내장은 아직 멀었어요. 저는 70 넘어서나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40대부터 이미 수정체의 노화는 시작되고 50대, 60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누적됩니다. 60대가 되면 절반 정도에서는 백내장의 변화가 관찰됩니다. 70대에 들어서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같은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누군가는 시야가 비교적 맑은 반면 누군가는 일찍부터 흐림을 느낍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혈당입니다. 혈당이 자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태, 즉 혈당 변동이 큰 경우 백내장의 진행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서 백내장이 빨리 생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백내장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당 성분이 수정체에 영향을 주어 투명도를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백내장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요즘 많이 접하는 재료, 슈가 음료나 식품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당이 안 올라가니 괜찮은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단맛을 느끼는 순간 우리 뇌는 보상을 기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단맛을 더 찾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식사 습관이 흐트러지고 결국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외상입니다. 눈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나 어렸을 때 크게 다친 경험이 있다면 수십 년이 지난 뒤 백내장이 더 빨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흔한 외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을 비비는 습관입니다. 눈을 비비는 행동은 눈에 지속적으로 작은 충격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충격이 쌓이면 수정체 주변 구조물도 약해질 수 있고 백내장의 진행 속도 역시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려움 때문에 눈을 자주 비비는 분들, 아토피가 있는 분들에서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 나타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입니다. 햇볕은 피부만 늙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외선은 수정체의 산화를 촉진해 백내장 진행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만 잘해도 백내장 발생 위험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햇볕이 강한 날 모자 하나만 써도 자외선 노출은 크게 줄어듭니다. 선글라스까지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약물입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은 백내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피부 질환 때문에 바르는 약, 관절이나 허리에 맞는 주사 이런 치료에 스테로이드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치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백내장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눈 운동을 하면 백내장을 막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운동이 백내장을 예방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눈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눈 운동보다는 몸 전체의 혈류를 개선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걷기, 가벼운 운동, 금연과 절주,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눈 건강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의 혈류가 줄어들면 눈으로 가는 혈류도 함께 줄어듭니다. 눈 역시 혈관과 신경으로 이루어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30대, 40대인데 백내장 진단을 받고 놀라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고도 근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 근시는 망막과 수정체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여러 안과 질환이 조금 더 이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내장은 언제 치료를 고려해야 할까요? 백내장 수술 여부는 단순히 시력 숫자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력이 비교적 잘 나오더라도 빛 번짐이 심하거나 겹쳐 보이거나 야간 운전이 어려워진다면 일상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보통 시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운전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커지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치료를 고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늦게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백내장은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익숙해져서 불편함을 잘 느끼지 못한 채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회복에 더 시간이 걸리거나 다른 문제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의 백내장 수술은 과거에 비해 훨씬 정교해졌고 선택지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눈 상태에 맞는 시기를 잡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백내장을 늦추는 생활의 기준과 눈 속 혈관이 말해주는 몸의 상태. 앞선 이야기에서 백내장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요인들이 그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노화가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백내장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그 진행을 늦추고 시야를 오래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백내장은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눈은 몸의 일부이고 눈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전신 상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좋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외선 관리입니다. 자외선은 피부뿐 아니라 눈의 수정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수정체의 산화가 촉진되고 그 결과 투명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햇볕이 강한 날 외출할 때 모자를 쓰는 것만으로도 자외선 노출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글라스를 더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선글라스를 고를 때는 색깔보다 자외선 차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이 오랜 시간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은 단순히 당뇨가 있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자주 급격히 오르내리는 상태 자체가 몸을 빠르게 늙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혈당 변동이 잦으면 수정체에 부담이 가해지고 백내장의 진행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고 과도한 단맛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맛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눈 건강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체중과 혈압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여러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백내장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체중이 늘고 혈압이 높아지면 전신 혈류의 질이 떨어지고 눈으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눈은 작은 혈관들이 모여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규칙적인 걷기나 가벼운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효과는 눈에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잠시 시선을 눈 속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드물게 혈관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창입니다. 눈 안쪽의 망막에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의 상태를 보면 몸 전체 혈관의 건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검진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의 흔적이 처음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높은 압력을 가하는 상태입니다. 이 압력이 지속되면 혈관이 점점 구불구불해지거나 약해진 부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망막 혈관에서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뇨는 혈액의 성질을 바꾸는 질환에 가깝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작은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망막 신경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눈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처럼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을 넘어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눈 검진은 시력만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잠깐 동안 앞이 하얗게 보였다가 회복되는 경험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증상은 눈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혈관과 관련된 신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눈과 뇌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망막신경은 발생학적으로 뇌와 매우 가까운 조직입니다. 그래서 눈을 돌출된 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일부가 눈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뇌에 쌓이는 특정 단백질이 망막에서도 관찰된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 단계이지만 눈 검사를 통해 인지, 기능 변화의 위험을 더 이르게 예측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술들이 더 발전한다면 눈은 치매를 조기에 살피는 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백내장을 포함한 눈의 변화는 단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이 흐려지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몸의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 마음의 활력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눈 건강은 곧 삶의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지킬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햇볕이 강한 날 모자를 쓰는 습관, 잠들기 전 화면을 줄이는 선택, 눈이 불편할 때 비비지 않고 잠시 감고 쉬는 태도,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일상적인 운동.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눈의 노화를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고민해야 하는 순간과 눈으로 지켜야 할 삶의 방향.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눈의 피로에서 시작해 눈을 비비는 습관, 백내장의 진행 과정, 생활 습관과 전신 건강 그리고 눈 속 혈관이 보여주는 몸의 상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내장은 언제 수술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수술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서둘러야 하는 수술도 아니고 무조건 미뤄야 하는 수술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눈 상태와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 숫자만을 기준으로 생각하십니다. 시력이 아직 괜찮으니까 수술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백내장은 시력 숫자 하나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시력이 비교적 잘 나와도 빛이 번져 보이거나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퍼져 보이거나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인다면 이미 일상에 불편을 주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운전이 힘들어졌다면 백내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야가 흐린 상태로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일상생활의 질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글자가 흐려 보이거나 사람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거나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서 적응이 점점 어려워진다면 그 역시 백내장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백내장은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불편한 상태에 익숙해진 채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너무 늦게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백내장이 심하게 진행되면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회복에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눈 안의 다른 구조물에 부담이 가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요즘의 백내장 수술은 과거에 비해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끝나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가벼운 수술은 아닙니다. 눈은 한번 수술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수정체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종류의 인공수정체가 있고 각각 장단점이 다릅니다. 어떤 렌즈가 좋으냐 보다 내 눈 상태와 내 생활 방식에 맞는 렌즈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평소 책을 많이 읽는지, 운전을 자주 하는지, 근거리 작업이 많은지 이런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실 때는 단순히 주변 사람의 경험담이나 광고, 문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백내장을 예방하고 늦추는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백내장은 노화의 일부입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첫째, 자외선을 피하는 습관입니다. 햇볕이 강한 날에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눈은 훨씬 덜 피로해집니다. 둘째, 눈을 비비지 않는 것입니다. 가렵고 뻑뻑할 때 손이 먼저 올라가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멈추는 것만으로도 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혈당과 혈압 관리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눈 건강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을 지키는 일은 결국 몸 전체를 관리하는 일과 같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잠을 잘 자고 몸을 자주 움직이면 눈으로 가는 혈류도 함께 좋아집니다. 다섯째, 눈의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잠깐 앞이 하얘졌다 돌아오는 경험, 이런 변화는 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혈관과 신경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창입니다. 눈을 통해 심장과 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눈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조금 일찍 살펴보는 것, 그것이 결국 삶의 시간을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오늘 5편에 걸쳐 눈의 피로에서 시작해 백내장과 전신 건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이 눈 건강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눈을 돌보는 일은 단지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오래 그리고 안전하게 삶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선배였습니다.